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시죠? 상대가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가질 때 오히려 성적 쾌감을 얻는다고 하는데요. 네,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노출증 환자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여대 강의실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에서 이런 음란행위 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혹시 황보혜경 앵커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오세혁 앵커님. 저는 학교 다닐 때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런 행위를 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소문이 좀 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소문이 많군요. 네, 이게 근데 웃어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도 기사 보셨죠? 네, 기사 봤습니다.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그 사건이 발생했던 그 여대에서는 범행 그 장소에 대해서 전부 소독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외부인 특히 남성의 출입을 지금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주의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뭔가 어떤 대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잘 못 봤다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대 알몸남 사건 이후 비슷한 사례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출증 환자들 매년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사실 그 경찰청의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이게 놀라운데요. 공공장소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일종의 이거를 공연 음란죄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 검거된 사람들의 그 숫자를 보니까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2013년에 1,478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989명, 거의 3,000명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공연 음란죄라고 하는 게 이게 위반됐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을 때는 강제추행죄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1년에 3천여 건이라고 하면 거의 하루에 한 8건 정도 발생하는 건데 자, 그런 이런 노출 행위를 노출증이라고 규정 지은 건 언제부터일까요? 네, 이게 이제 프랑스 정신과 의사 샤를 라세그라는 사람이 1877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이때 이미 그 노출증이 정신장애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었는데요. 사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흥분을 위해서 노출하는 그런 행위, 그로 인해서 생활에서 상당한 지장을 받는 그런 경우 이게 이제 특징이 되는데요. 특히 이성에게 성기 노출을 해서 상대방을 당황시키고 오히려 그럴 때 자기가 그걸 즐기는 이런 것들은 소위 이제 바바르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정신의학계에서 나온 정신 건강에 따른 정신 장애에 대한 통계 편람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노출을 하면서 환상이나 쾌감을 느끼고 이런 정도가 지속된다면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진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여대에 출몰해서 논란이 준 그 남성은 음란 행위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촬영을 해서 SNS에 올렸잖아요. 자, 이를 두고 신종 바바리맨 수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사실 음란 행위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이 사람이 사실 반년 넘게 자기가 노출하고 이런 거를 여러 장소에서 한 사진이나 또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고 하거든요. 그걸 보면 이런 성적 일탈이 순간적인 그런 거는 아니었고 상당 시간 동안 지속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에 자기 자신의 노출 사진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야외, 소위 그들이 말하는 용어를 따르면 야외 노출을 한다. 그다음에 그게 공유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왜곡된 SNS 문화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노출하게 되면 사람들이 시선이 이제 많이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얘기냐면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희열을 느낀다 이런 거죠. 사실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보이는 변태적인 어떤 그런 그 착각이 동반된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그런데 이게 문화 현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SNS상에서요. 아까 앞서 자료를 봤지만 참 웃지 못할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변태적으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이게 일종의 이제 성도착증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신 분석학자인 프로이트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성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기가 거세되는 공포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요. 일종의 그걸 거세 공포, 거세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비정상적인 반응인 셈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마치 이성을 자기가 정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남성 노출증 환자 같은 경우는
여성한테 모욕이나 무시를 당했다고 느꼈을 때 네. 이거를 이제 이런 뭔가 하면서 복수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남성적인 주체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면에는 네. 이런 어떤 그 심리 상태가 상당히 허무하고 또 외롭고 무력하고 이런 것들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런 거를 뭔가 보상받기 위해 갖고 뭔가 다른 자기가 막 노출을 하면서 뭔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된 데는 분명히 그 배경이나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이게 뭐 개인마다 사실 많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개인의 예. 역사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평소에 이성을 대할 때 지나치게 수줍음이 많거나 또는 이성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자신의 어떤 성적인 역할에 대해 상당히 미숙한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대인관계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뭔가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하는데 상당히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대처 때문에 일어난다고도 보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성장하는 그 단계에서 어린 시절에 뭔가 성과 관련된 모욕감을 느꼈거나 뭔가 그 상처가 있어갖고 이걸 극복하는데 그게 잘못 나타난 그런 방식인 거죠. 네.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군요. 네. 자,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고 좀 더 큰 자극 그리고 뭔가 중독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중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많이 얘기되는 도박 중독이나 또는 뭐 해외 마약 중독 이런 거하고 네.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그런 거를 할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이제 피폐해지고 되게 주관적으로 불편하잖아요. 자기 네. 건강을 해치는 행위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노출증 같은 경우에는 남한테 이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불편감은 별로 높지 않은 상태인데요. 오히려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법적으로 문제만 안 되면 크게 문제 없지 않겠어? 이런 식의 안이한 생각 같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치료하러 잘 안 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게 노출증이 지속되면 될수록 이게 일상을 파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의 늪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조기 치료가 상당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노출증이 반복됐을 때 나중에 정말 직접적인 성범죄로 이어질까 봐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보일 때는 이걸 저희가 말할 때 비접촉성 성범죄라고 하거든요. 접촉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신체가 접촉한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이게 1년 되고 2년 되고 그럼 좀 더 강렬한 어떤 자극 같은 걸 추구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접촉성 성범죄로 비화될 거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히 이게 질병이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고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런 노출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이게 노출증이라고 하는 게 질환이라고 하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게 첫 번째는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를 자꾸 하게 되면은 자기의 심리적으로 또는 자기 영적 세계가 망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건전한 정상적인 성생활을 영위하는데도 상당한 방해가 됩니다. 네. 또한 노출을 실제로 그거를 보게 되는 사람들 피해자들 입장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상당한 충격이잖아요. 네. 예, 이거를 인식해야 되고요. 질환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스트레스와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의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변태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지금 이거를 해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현재 지금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대처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습관적으로 노출증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 혼자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정신건강 전문가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인지행동치료라든지 집단치료, 약물치료 상당히 잘 반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치료에 와야 하고 주변 분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또 적발시 처벌이 제 생각에 좀 가볍다 보니까 이 범행수법이 더 대담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더더욱 엄격한 처벌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